우리 주변에는 마치 견고한 성벽으로 마음을 둘러싼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도 아무렇지 않게 밤에 잠을 청하는 듯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종종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저 사람에게는 양심이나 죄책감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완벽한 존재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을 그 단단한 가면 뒤에 숨겨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진실의 세계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의 배우자, 부모, 직장 상사, 혹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나르시시스트가 있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그들을 그리고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내용이 필요할 다른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흔히 감정적으로 무디고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공감 능력의 부재, 타인을 조종하는 데 거리낌 없는 태도, 그리고 명백한 잘못 앞에서도 뉘우치는 기색 하나 없는 모습은 그들이 죄책감이라는 감정 자체를 경험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잡한 내면의 실체를 간과한 오해입니다. 놀랍게도 나르시시스트 역시 죄책감을 느낍니다. 다만 그들이 느끼는 죄책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결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의 죄책감은 부인, 투사, 그리고 끝없는 내적 갈등이라는 두꺼운 지층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죄책감을 드러내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기반, 즉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공들여 쌓아올린 위대하고 완벽한 자아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우월감과 무결점이라는 환상을 먹고 자랍니다. 죄책감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잘못과 취약함, 불완전함을 시인해야만 합니다. 이는 그들의 자아에 가해지는 치명적인 공격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죄책감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대신 억누르거나 상황을 왜곡하거나 혹은 교묘하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을 택합니다. 하지만 억압이 감정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몸과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부의 압력을 높여갑니다. 그렇게 억눌린 죄책감은 간접적이고 종종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짜증,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강박적인 행동, 혹은 갑작스러운 분노의 폭발과 같은 형태로 말입니다. 죄책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순간, 잠 못 이루는 깊은 밤, 더 이상 통제하거나 감명을 줄 대상이 없는 텅 빈 공간 속에서 그 죄책감은 그들의 내면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더 이상 연기할 관객이 없을 때 죄책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집니다. 물론 나르시시스트 스스로가 그 감정을 죄책감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불안, 수치심, 혹은 자기 자신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 내뱉었던 거짓말들, 스스로 무너뜨린 관계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골마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건설적으로 처리할 건강한 심리적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그들 안에 그대로 머물며 독이 됩니다.
이 죄책감은 주로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에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연인에게 버림받거나 사회적으로 거절당하거나 혹은 자신이 만든 거짓된 자아상의 균열이 가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이런 순간에 그들은 상실감을 느끼는데 이는 단순히 타인을 잃었다는 슬픔이 아닙니다. 통제권, 정체성, 그리고 우월감을 잃었다는 것에 대한 압도적인 상실감입니다.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공황이나 우울증을 동반하며 다시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때조차 그들은 책임을 지고 문제를 직시하기보다는 방어기제를 2배로 강화하는 쪽을 택합니다. 내면의 죄책감을 잠재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더욱 교활해지고 더 오만해지며 타인을 더욱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 내면의 전쟁은 겉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뒤로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떠나버린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문이 닫힌 뒤 세상이 지켜보지 않을 때 그 죄책감은 끈질기게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것은 그들의 안정감과 평화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굳이 소리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깨지기 쉬운 자아상을 흔드는 데는 작은 속삭임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그들은 그것을 느끼고 두려워하며 더 깊이 묻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깊이 묻으면 묻을수록 그것은 더 격렬하게 그들의 영혼을 좀먹습니다. 극적인 붕괴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들의 감정적 기반을 서서히 침식시키는 보이지 않는 파괴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낄 때 그것은 공감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적 반응이죠. 이러한 죄책감은 보통 뉘우침, 성찰, 그리고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열망을 동반합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연결, 즉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느끼는 죄책감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의 죄책감은 공감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들에게 공감 능력 자체가 미숙하거나 심하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의 죄책감은 철저히 자아, 수치심, 그리고 자신이 공들여 만든 이미지의 손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인생의 가장 큰 원동력은 거짓된 자기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믿어주길 바라는 이상화된 버전의 자아 말입니다. 이 거짓된 자아는 흠이 없어야 하고 존경받아야 하며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의 행동이 거절, 폭로, 혹은 사회적 실패와 같이 이 완벽한 이미지에 위협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 겉보기에는 죄책감과 비슷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촉발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한 행동 때문에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 괴로워합니다. 그들의 고통은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가 아닙니다. 이 일 때문에 내 이미지가 손상되었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계획이 틀어져서 짜증나와 같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불안과 분노에 가깝습니다. 이런 종류의 죄책감은 종종 극심한 수치심과 결합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수치심은 자신의 핵심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거나 실수를 저질렀다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이는 건강한 자기 성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평생을 피해왔던 깊은 무력감과 취약함을 자극할 뿐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정신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이 감정들을 비난, 부인, 공격성의 형태로 외부로 돌려버립니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이야기를 왜곡하며
심지어 자신이 상처 준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죄책감이라는 날것의 감정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고 그 죄책감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공개적으로 죄책감을 표현하거나 사과를 한다면 거기에는 연기적인 요소가 다분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사과는 대부분 계산된 자기 이익을 위한 행동입니다.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복구하거나 영향력을 되찾기 위한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죄책감은 겸손이 아닌 조종이라는 필터를 거쳐 나온 것입니다. 전략적일 뿐 진실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책감은 양심의 가책이라기보다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내가 당신을 아프게 했다보다는 이 일로 내 모습이 나쁘게 비친다. 또는 이제 통제력을 잃고 있다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죄책감은 진정한 책임감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것은 존경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정체가 탄로 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내면적 공허함과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의해 움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두려움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죄책감을 경험하는 방식을 왜곡시키고 병들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정신과 육체의 붕괴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훨씬 전부터 그들이 잘 관리하는 외면 아래에서 조용하고 거에 감지할 수 없게 시작됩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에 박혀 시간이 지나면서 사고 패턴,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결국에는 신체 건강까지 변화시킵니다. 거짓된 자아를 유지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는 데 드는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신체의 생존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내가 모든 상호작용을 통제하고 인지된 위협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해야 하는 과잉 경계 상태에 머물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거의 끊임없이 분비됩니다. 마치 풀리지 않는 분노와 억울함이 병이 되는 한국의 화병처럼 억압된 죄책감은 그들의 몸을 서서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 불편함으로 시작된 것이 어깨 결림, 얕은 호흡, 끊임없는 잡념, 불면증과 같은 신체적 긴장으로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경계의 조절 기능이 망가지고 뚜렷한 외부 원인 없이도 몸은 만성적인 투쟁도피 상태에 들어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감정 억압과 신체 증상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내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내심은 짧아지고 기분 변화는 더욱 극심해집니다. 점점 더 짜증을 내고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갑자기 사람들을 피하기도 합니다. 매력을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들어지고 그들의 완벽한 갑옷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으로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육체적으로는 만성피로, 두통, 불면증, 심지어 원인 불명의 질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벌이고 있는 내면의 전쟁, 즉 자신이 느끼는 진실과 생존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거짓말 사이의 전쟁에서 비롯된 증상들입니다. 그들의 죄책감을 발견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난을 즉시 다른 곳으로 돌리고 과거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며 완벽함이라는 환상을 위협하는 모든 생각을 피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은 가스라이팅, 화제 돌리기, 혹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묘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효과적으로 가립니다. 너무나 교묘해서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또한 그들의 죄책감은 우리가 기대하는 일반적인 감정 표현,
즉 눈물이나 진심 어린 사과, 화해의 제스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갑작스러운 통제력, 공격적인 방어태세, 혹은 타인에 대한 과도한 비판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이는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여 감정적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시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르시시스트는 양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다만 그 죄책감이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위협이자 약점으로 느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죄책감을 숨기는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죄책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제, 오만, 혹은 차가운 무관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마주하길 거부하는 진실로부터 거짓된 자아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갈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희미한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억압된 죄책감이 미묘하게나마 표면으로 떠오르는 그 드문 순간 강력한 변화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평생을 약점을 피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죄책감과 마주하는 경험은 끔찍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불편함을 다시 묻어버리는 대신 잠시라도 그 감정과 함께 머무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 찰나의 자각은 그들 내면의 근본적인 무언가를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의 존재는 비록 왜곡되었을지라도 그들 안에 여전히 도덕적 나침반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최소한 어떤 수준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인식은 자기 탐구를 시작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수년간 쌓아온 정신적 프로그래밍을 해체하고 조종하는 습관을 버리며 자신이 누구인 척 했는지와 실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이 과정에 저항하며 결코 이 문을 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죄책감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힘을 되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종, 감정적 학대, 혹은 서서히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행동들로 인해 고통받았다면 그 비난을 내면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신감이 사실은 방패이며 그들의 무시가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을 숨기기 위한 행동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진실을 보게 되고 그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당신에게 씌운 역할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인정을 쫓거나 그들이 던지는 모호한 메시지를 해독하거나 그들이 인정조차 하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책감이 조용히 그들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그들에게 부여했던 심리적 권력을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차가움이나 잔인함을 당신의 부족함의 증거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그들 내면에 혼란이 반영된 결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당신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당신 자신의 치유에 집중하며 명료함을 되찾게 해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시작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결코 오지 않을 사과를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스스로를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서 관계의 매듭을 풀려고 애쓰는 것을 멈춥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의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능장애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당신 자신만의 치유 서사의 작가가 됩니다.
그들의 숨겨진 죄책감은 그들의 여정일 뿐 당신이 관리하거나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당신의 자유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든 혼돈에서 살아남은 후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진실입니다. 그들의 잔인함, 침묵, 그리고 조종이 강함의 표시가 아니라 환상으로 가려진 내면의 약함의 증거였다는 진실 말입니다. 그들의 죄책감이 비록 묻혀 있지만 실제하며 조용히 그들을 부식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아래에서 작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무대 위 조연이 아닙니다. 당신 삶의 온전한 주인이자 감독입니다. 이러한 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통찰력을 넘어 해방감을 줍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당신의 힘을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당신은 그들이 한 일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그것을 완전히 초월하여